세계 애니메이션의 중심은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2D 애니메이션으로 국한했을 때에는 볼 것도 없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2D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는 3D 렌더링을 통한 2D 작화의 구현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셀화 특유의 분위기와 느낌은 사라졌지만 갈수록 일본 애니메이션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경쟁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죠.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는 늘 그렇듯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퀄리티를 선보입니다. 게임 회사 팔콤에서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부터 남달랐던 그의 능력은 여러 편의 작품을 거치면서 이제는 독자적인 예술의 경지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의 애니메이션은 세상을 비추는 그만의 또 다른 거울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보는 내내 그의 작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주얼도 연출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스즈메의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이어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선보이는 세 번째 재난 애니메이션입니다. 너의 이름은의 경우 센세이션에 가까운 반응을 얻었으나 날씨의 아이에서는 미묘한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스즈메의 문단속은 명백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로서는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분명히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연출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간결하면서도 또렷해졌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법에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특히 재난과 그의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아픔을 이야기로 승화하는 방식은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언젠가부터 미야자키의 후계자라는 괴상한 말이 나오고 그 주자로 신카이 마코토나 호소다 마모루 같은 이들이 언급되곤 했지만 스즈메의 문단속 이후 신카이 마코토는 이제 그 후계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도 미야자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2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의 입장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이제 미야자키를 크게 벗어났고 그의 작품에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던 세카이계에서도 졸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작품이 훌륭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설정, 배경, 소재에 있어서 설명이 부족한 것, 다소 신화적인 방식의 이야기 전개가 현실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조리, 인물이 지닌 내면의 심리를 묘사하는 방식 등에서는 큰 아쉬움이 듭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이면서 동시에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그게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의 작품이 이런 약한 부분까지 극복해낸다면 신카이 마코토를 지닌 일본은 더 이상 미야자키와 지브리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브리의 신화를 넘어서는 또 다른 결의 위대함과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이후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스즈메의 문단속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재나 배경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은 추가 영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전형적인 걸 및 보이로 시작합니다. 흔히 일본의 만화나 라이트 노벨에서 유력한 작법으로 통하는 클리셰 보이 및 걸의 여성 버전입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스즈메는 소타와 마주합니다. 장발의 미남인 소타는 폐허를 찾고 스즈메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장면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즈메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소타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폐허라는 한자를 잘 몰라서 안내한 사람 없는 촌락, 재난으로 인해 완전히 비어버린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현장과도 같은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왜 스즈메는 난생 처음 보는 그 남자가 신경이 쓰여서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각오하고 폐허로 향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화는 초반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뒤를 돌아봐야만 이 장면에서 스즈메가 움직인 이유를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즈메가 소타를 따라간 동기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읽으면 그저 잘생겨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안내한 게 마음에 걸려서 등일 겁니다. 사람의 동기라는 것이 두부 자르듯 딱딱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두 이유가 복합적일 겁니다. 잘생긴 남자라서 흥미가 동하기도 했고 괜히 아무도 없는 위험한 곳을 안내해서 그 사람이 낭패를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책임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짚어보면 알 수 있는 이유인데요. 사실 스즈메는 어렸을 때 멀리에서나마 소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서는 희미해졌지만 그 이미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긴 머리카락도 물론 기억 속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스즈메는 더욱 강렬하게 그 남성에게 이끌렸습니다. 기시감이야말로 스즈메를 폐허로 이끄는 원동력이고 그 기시감을 만들어내는 영화 막바지의 만남이 이 사건을 완성하는 운명이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영화에 묘사되는 폐허는 인상적입니다. 제가 워낙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즈메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메아리치는 사라진 마을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흐르는 물방울, 마을의 묘사, 스즈메의 움직임이 모두 전작에서 더 진화했음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에 있는 분고모리 기관고를 참고한 그 폐허 공간에서 스즈메는 문을 마주합니다. 문이라는 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문입니다. 외부와 차단되었다는 의미에서 내부가 생겨나지만 그 내부와 외부의 차단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문이 존재하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나오는 문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를 보다 보면 상당히 주술적인 의미를 여기저기에 담아놓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에서 나오는 구치카미자케라든지 그걸 바치러 갈 때 마치 세상의 틈을 지나는 것을 암시하는 연출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첫 문을 지날 때 스즈메의 발밑에 펼쳐져 있는 얕은 물이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품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감탄한 지점입니다. 굳이 왜 물을 깔았을까요? 이유야 여럿이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즈메로 하여금 머뭇거림을 가지게 하려는 겁니다. 누구나 신발에, 양말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겠죠. 즉, 심리적 거부감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 앞에 있는 것이 그 거부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듯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물에 발을 담그는 행위의 주술적인 면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폐허가 된 온천마을에 들어와 다른 세계를 헤매는 인상을 주는 스즈메이지만 그 물에 발을 담근다는 건 새로운 세상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의미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즈메는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그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틈에 존재하는 저 세상. 이는 너의 이름은에서 황혼의 시간, 카타와레 도키 때 잘 드러난 소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는 이승과 저승이고 타키와 미츠아의 경우에는 현실의 현재와 지나간 과거 사이의 연결이기는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같은 거죠.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한정적으로나마 연결될 수 있는 것. 물론 스즈메 역시 자신의 과거와 마주치게 되지만요. 모든 것은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문을 통하죠. 스즈메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다른 세계의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스즈메는 자신도 모르게 헐거워진 요석을 뽑고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스즈메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미미지였죠.
미미즈라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지렁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자막을 달 때는 미미즈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음독으로 처리해서 오히려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멀리에서 치솟아오르는 미미즈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척 보는 순간 그게 아주 흉흉한 재앙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미미즈를 확인하자 즉시 아까의 문으로 달려가는 스즈메. 여기에서 스즈메가 학교를 뛰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스즈메는 오랜 기억 속에서 만난 그 문과 문틈으로 보인 세계에 그리움을 품었고 다리에 걸린 돌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을 체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아마도 그 기이한 문을 찾고 있었을 소타의 존재와 그런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더 나아가서는 저 불길해 보이는 미미즈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굳이 그걸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즉시 뛰쳐나가는 스즈메의 모습을 그렸고 이러한 행동력은 스즈메의 개성이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즈메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한 문단속, 여기에서 스즈메는 여타의 만화 주인공들과는 달리 어버버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빠져나오는 미미즈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잠시 움직이지 못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는 바로 소타의 곁에 달려들어서 저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 고 되묻기까지 하죠. 이런 면에서 스즈메는 앞에서도 말한 행동력과 과감함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판단력은 빠르고 일단 하기로 마음먹으면 즉시 행동으로 이어가는 사람. 이후 본격적으로 의자가 된 소타와 고양이가 된 다이젠을 잡기 위한 여정을 향하게 되는데 이 여정이야말로 이 작품의 백미죠. 하지만 그 전에 짚어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즈메, 소타, 다이진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스즈메는 간호사였던 어머니가 있었고 무척 단호한 태도도 보이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즈메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이진이 변하게 됩니다. 스즈메는 돌아온 다이진에게 먹이를 주고 나랑 같이 살자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스즈메의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이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이진에게 해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모가 해준 말이 시간을 지나 지금 스즈메의 입을 통해 다이진에게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스즈메가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환은 다시 처음으로 이어지죠. 어린 시절의 스즈메를 다시 성장한 스즈메가 만나게 되는 필연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스즈메가 다이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건 다이진으로 하여금 모습을 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랜 세월 요석으로 지냈던 다이진으로서는 스즈메의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요석의 의무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의미로는 격을 내려놓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신격에 가까울 정도로 신령스러웠던 존재가 스즈메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격을 내려놓고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이진은 요석의 의무를 소타에게 완벽히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소타입니다. 소타는 다리가 하나 없는 의자를 보곤 앉아봅니다. 그립다는 듯한 표정에서 여러 가지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의자에서 은은하게 나오는 사랑의 온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어렴풋한 과거의 기억에서 공통점을 찾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소타는 다이진의 저주를 받아서 의자가 됩니다. 세 개의 다리로 달리는 소타의 모습은 야타가라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조고죠. 이후의 진행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반드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존재합니다. 하나는 스즈메가 일상을 벗어나 비일상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항감이 너무 적게 느껴진다는 점. 다른 하나는 스즈메와 소타의 감정선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 일상의 세계가 파괴되고 비일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소녀와 소년의 만남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즈메는 너무 쉽게 비일상적 요소들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문단속에서의 적응력이야 스즈메의 판단력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고양이가 말을 하고 저주를 걸고 방금까지 자기 옆에서 치료를 받던 남자가 의자 안에 봉인되는 비일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스즈메는 이상할 정도로 상황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작품 같으면 하고 놀라고 뭐지 뭐 하고 계속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텐데, 감독은 그런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다는 듯 부드럽게 비일상으로 들어가죠.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거나 의자를 확인해 보려 하는 식의 절차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설령 의도된 진행이라 하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스즈메와 소타 사이에 감정선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타는 스즈메를 떼어놓고 어떻게든 다이진을 쫓으려 하고, 스즈메는 그런 소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함께 다이진을 쫓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감정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소타가 의자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감정선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소타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즉, 의자가 몸을 던져서 다이진에게 덤비는 것과 사람이 덤비는 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의자가 나타나서 스즈메를 구하는 것과 건장한 남성이 구하는 건 구도도 느낌도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스즈메가 잠든 의자를 바라보는 것과 잠든 남자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선의 문제는 소타를 의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의자를 보고 얼굴을 붉히는 스즈메를 묘사할 수도 없는 일이니 해결이 불가능했던 거죠. 거기에 이 작품은 철저하게 스즈메의 입장에서 진행하다 보니 소타의 감정 또한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자를 보고 감정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 작품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막바지에 다다라 스즈메가 내리는 결정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스즈메와 소타의 연애 감정은 헛웃음이 나오는 얄팍한 전개라는 평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후에 또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중반부의 전개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로드무비의 스타일도 좋았고, 무엇보다 스즈메의 문단속이 가장 크게 칭찬받아야 하는 것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재난을 그리는 방식이 마침내 현실과 연결되면서 한 단계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저 세카이계에 속한 빈약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였고, 너의 이름은으로 흥행 감독이 된 이후에도 그의 판타지는 현실과 따로 논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일본의 신화와 전통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지진과 연결시키면서 신카이 마코토의 세계와 현실 사이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이뤄냅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치유로 이어집니다. 날씨의 아이에서 맑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치유의 서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치유와 재생을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개인적 영역의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그 개인이 접하는 비일상의 환상들이 현실의 재난과 이어지면서 완벽한 조합을 이뤄냅니다. 만약 이 작품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선까지 잘 표현했다면 저는 마침내 미야자키 하야오를 넘어서는 감독의 가능성을, 신카이 마코토가 토해내는 새 시대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노라 평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가능성을 지닌 작품이 스즈메의 문단속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만큼 지진에 민감한 나라도 드물죠. 게다가 지금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지진 피해에 가슴 아파하는 시점입니다. 이 작품은 스즈메와 소타 그리고 다이진의 여정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던 실제의 장소를 하나씩 찾아갑니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을 법한 곳이죠. 동일본 대지진, 도쿄 대지진, 후쿠시마 지진 및 원전 사태 등등 실제 일본이 겪었던 아픈 사건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종의 위령제의 성격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은 장소에서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시절의 소리를 듣거나 환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삶과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구성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소타가 읽는 충문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봐도 신카이 마코토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거대한 재난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억하고 조의를 표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전통과 현실과 환상을 섞어서 말이죠. 무엇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스즈메 역시 지진 피해자였음을 드러내는 장면은 백미입니다. 결국은 스즈메입니다. 스즈메는 다이진의 인도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죠. 스즈메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스즈메에게 친절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 스즈메를 도우려고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사랑해줍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할까? 왜 그렇게 포근하게 대하는 걸까? 물론 그건 다이진의 영향도 있겠죠. 다이진과 같은 신들은 행운을 안겨다주는 존재니까요. 실제로 다이진이 방문한 가게는 유독 장사가 잘 되는 듯한 묘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진 피해자,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소녀, 그래서 이모 밑에서 살아야 했던 그 소녀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세상을 신카이 마코토는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작품에서라도 스즈메를 세상 모두가 포근히 안아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가치 있는 이유 중 하나죠. 놀이공원과 학교의 표현도 좋았지만 도쿄의 묘사는 압도적입니다. 원래부터 현실을, 철도를 그리는데 집착에 가까운 디테일을 자랑했던 신카이 마코토는 도쿄 시내를 또렷하게 그려내고 그 위에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거대한 미미즈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 끔찍한 지진의 전조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유의 지진 경보음만 들어도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경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길한 미미즈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단번에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1000만에 달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소타의 의자를 요석으로 박아넣는 스즈메의 모습은 비극 그 자체죠. 지진을 막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소타를 희생시킨 스즈메는 비참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스즈메는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가 좋았습니다. 그 전의 사건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재난을 막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옷이 찢어지고 신발을 잃어버려 괴로운 상태가 되었는데도 주위에 누구도 스즈메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즈메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 비정함이야말로 세상의 차가움이고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응입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자면 스즈메가 소타를 요석으로 만들어서 찍는 순간에 다이진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다이진의 가호가 더 이상 스즈메에게 작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끔찍할 정도로 기계적인 해석이죠. 그저 사람의 슬픔이나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도시의 차가운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 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스즈메는 맨발로 꿋꿋이 걸어서 소타의 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립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스즈메의 상처와 슬픔을 강조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스즈메는 오히려 털고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스즈메가 얼마나 강한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즈메의 강함은 이번에는 소타가 아닌 다른 사람들, 즉 타마키와 세리자와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일단 저는 타마키의 표현 자체는 불만입니다. 조금 더 타마키의 욕망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타마키와 스즈메의 갈등도 약하고 타마키의 캐릭터도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인물이 등장해서 주인공의 바로잡기 위한 여정을 돕는 구도는 너의 이름은에서 나왔던 것과 같죠. 기억을 잃은 타키가 사라진 이토모리를 찾아 떠날 때 동행한 오쿠데라 미키와 후지 츠카사가 바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세리자마의 캐릭터가 재미있죠. 느긋한 성격에 뚜껑도 안 닫히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괴상한 인물. 80년대 가요를 좋아한다는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중간에 마치다 세이코 노래 나올 때는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수수께끼는 마지막에 끝나죠. 저는 스즈메의 대사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즈메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왜 살고 죽는 것이 운에 달린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허무한 것으로 바라봤을까? 그건 스즈메가 재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재난에 의한 죽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이 작품은 스즈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중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다녀올게 라는 말, 돌아올 곳도 돌아올 사람도 사라져버리는 재난, 그 설명할 도리가 없는 상실감, 가족을 순식간에 잃었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세상 전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스즈메는 그걸 온몸으로 겪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결국 일본식 스토리텔링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다다이마 오카에리 스타일을 반복합니다. 집을 떠난 스즈메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 이후 마음 한구석을 닫아버린 스즈메가 마침내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지진 이후 엄마를 잃었다고는 믿을 수 없었던 아이. 하지만 엄마를 찾아야만 했던 아이. 속으로는 엄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나가야만 했던 아이가 어린 날의 스즈메였습니다. 그리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스즈메가 스즈메를 만나고 이 모든 순환을 완성하면서 스즈메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 성장은 바로 내일에 있습니다. 스즈메의 상징은 바로 내일이고 스즈메가 깨달은 것 역시 내일입니다. 조금 더 말해보자면 스즈메는 이 세상에 별 관심도 삶과 죽음조차도 우연에 불과하다는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소타와 다이진이라는 이 괴이한 존재들도 쉽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한순간에 세상이 불타오르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연한 절망을 맛본 소녀에게 이 세상은 끔찍한 위험을 내포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즈메는 소타를 희생시킨 것에 절망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세상에서 자신의 손으로 소타를 더욱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이지는 그런 스즈메의 가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닫죠. 그리고 이 여정에서 스즈메는 독특한 말을 듣습니다. 세리자와가 경치를 보며 즐기듯 던진 한마디의 말, 아름답다는 말에 스즈메는 반응합니다. 스즈메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름답다고? 여기가?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까? 스즈메가 인식하게 된 변화의 시점은 그곳에서 진행됩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의 죽음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까맣게 지워버린 일기장. 어린이의 결정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마음이야말로 스즈메의 세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스즈메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만난 사람들이, 소타가, 이 모든 것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렇기에 스즈메는 어린 스즈메를 만났을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나는 너의 내일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큰 고통과 재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카이 마코토는 내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타를 만난 스즈메는 소타가 비일상의 세계에서 끝없이 고독한 싸움을 하는 줄 알았지만 의외로 소타는 시험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소타의 방에서 스즈메가 본 것은 그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즈메는 자기 자신에게 내일을 말함으로써 이 세계는 다시 평온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너의 이름은 보다도 취향에 맞는 작품입니다. 지진으로 황폐해지는 세계를 지진 피해자의 아픔을 그리고 그 넋을 위로하던 영화는 마침내 내일을 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이 작품은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 개인화된 이야기에 머물렀던 너의 이름은이나
결말의 표현이 아쉬웠던 날씨의 아이에 비해 스즈메의 문단속은 가장 확실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멋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타를 사랑하는 스즈메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공의 감정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애초에 스즈메가 왜 소타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스즈메가 소타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기 때문에 요석이 되어서 앞으로 기약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라져야만 하는 소타. 그의 가족까지 만난 마당에 스즈메가 그를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차라리 스즈메가 소타를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인류애였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스즈메는 다른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넘치고 또 경우를 아는 소녀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지진으로 엄마를 잃고 혼자 되는 고통을 느껴야 했던 스즈메가 다른 누구도 없는 고독과 고통에 빠지는 소타를 내버려 둘 수 없죠. 대학에 다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청년을 죽음보다 더한 세계에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스즈메에게는 더 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를,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을 기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생 앞에서, 그리고 남겨진 세상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한 스즈메의 문단속. 이 작품에서 말하는 내일의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큽니다.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업이었다고 확신하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 대한 그동안 닥했던 저의 평가 역시 스즈메의 문단속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조금 더 탐구할 것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상징과 그에 따른 해석과 의견도 있기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